열현상, 연력학적 계를 다룰 때는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이면 대부분 해결된다라고 했죠. 우리 그리고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배웠습니다. 둘을 적용해서 우리 실제로 실험에서 구하는 비열, 우리 이상기체의 몰 비열, 우리가 이론으로 구한 것과 실험으로 측정한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열은 뭐였습니까? 비열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몰 비열이라고 한다면 비열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단위 질량당 열용량, 이것은 그냥 비열이었고, 단위 몰당 열용량, 이거를 몰 비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체가 N몰이 있으면 거기다 열 Q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델타 T만큼 오르면, 그러면 몰 비열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 Q를 N몰로 나누고 델타 T로 나눈 거. 그래서 1몰이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이 바로 몰 비열이죠. 네, 이 몰 비열을 지금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비열이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적, 정합, 뭔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바로 뭐냐면 정적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합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열을 가하면, 기체한테 열을 가하면 무엇이 바뀌냐면 압력, 부피, 온도가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비열은 무엇입니까? 열 가했을 때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이죠. 근데 이때 압력과 부피가 막 같이 변하면, 그러면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정적 비열이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부피가 안 변하게, 지금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수가 있냐면 정적 비열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스톤 위에다가 여기다가 추를 이렇게 딱 올려놓을 것 같으면 무엇이 일정합니까? 압력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추는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무엇을 측정할 수가 있냐면, 이럴 때는 정압 비열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그 문제하면 우리가 답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열이란 무엇입니까? 특히 몰 비열은 1몰이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래서 압력을 고정시켰을 때하고 부피를 고정시켰을 때 어떤 경우에 열이 더 많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한번 보겠어요.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자, 여기서 하나 고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이 같다. 정적 비열이 더 크다. 정압 비열이 더 크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답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을 맞췄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적 비열보다 정압 비열이 같은 1도를 올리려면 열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이 온도를 올리는 데만 이용이 되지 않고, 정적 비열의 경우에는 온도만 올리는 데 이용이 되는데, 정압 비열은 팽창하죠. 팽창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한 열 중에서 일부는 온도 올리는 데 이용되지 않고 부피가 더 커지는데, 일을 하는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정압 비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우리 이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열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온도가 T고 압력이 P고 부피가 V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E인 이런 상태. 그러면 이게 이상기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 에너지 안다고 그랬죠? 내부 에너지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3 nRT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모르는데 이상기체의 특징이 바로 온도만 알면 내부 에너지 아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합니다. Q만큼 열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상태가 변하죠. 뭐가 변하겠습니까? 온도, 압력, 부피 다 변하는데 정적 그러면 무엇은 안 변합니까? 부피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고 부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도 변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 이렇게 딱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 무엇을 여기다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연력학적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풉니까? 연력학 제1법칙으로 풉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이거죠. 델타 E는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E 프라임 빼기 2였어요. 그럼 뭐와 같습니까? Q 마이너스 W인데 우리 무엇을 알고 있어요? 정적 비열이면 W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한 일은 0입니다. 그래서 델타 E가 바로 Q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정적 몰 비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몰 비열이란 뭐였냐면 자 여기다가 첫 번 두 식을 갖다가 이 식에다 대입했어요. 대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 빼니까 저 T 프라임 빼기 T가 델타 T죠. 그래서 2분의 3 NR 델타 T는 Q다라고 하는 식이 나왔는데 정적 몰 비열이란 바로 이겁니다. N 델타 T분의 Q만 구하면 되죠.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N 델타 T분의 Q가 뭐가 같습니까? 네, 2분의 3R과 같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정적 몰 비열이 기체 상수의 1.5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연력학 제1법칙 이용해 가지고 딱 구하니까 아주 쉽게 되는 거 보고서 놀랍다 이런 생각 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압 몰 비열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온도, 압력, 부피가 주어지고 내부 에너지가 2일 때는 딱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을 고정하고 이번에는 압력을 고정하고 Q만큼 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뭐가 바뀝니까? 부피는 바뀌죠. 압력이 일정하죠. 온도도 바뀌고 내부 에너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죠.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번에는 W가 0이 아니죠. W가 0이 아닌데 이 W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P 델타 V와 같죠. 그래서 V가 조금만 변하면 P 델타 V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P 델타 V를 우리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도 온도로 표현될 뿐 아니라 상태방정식도 주어지는데 이 상태방정식이 어떻습니까? 상태와 온도 사이의 PV, T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서 정압 몰 비열은 뭐예요? 압력이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식을 구하겠습니까? 압력 상수고 NR 상수니까 V가 변하면 T가 변하겠죠. 그래서 P 델타 B는 NR 델타 T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식이 이건데 여기다 이제 처음 두 식을 요 연력학 보존 법칙에 대입하고 그다음에 기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식을 구했습니까? 네, 이 식을 구했습니다. 이 식 구하면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항할 것 같으면 2분의 5 NR 델타 T는 Q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이제 정압 몰 비열을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압 몰 비열은 아주 똑같이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식으로부터 구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2분의 5R 이렇게 됐죠.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압 몰 비열과 정적 몰 비열 비교한 이거 어떻습니까? 정압 몰 비열이 정적 몰 비열보다 더 크죠. 얼마만큼 더 큽니까? 딱 R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적 몰 비열은 이렇게 됐고 정압 몰 비열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낼 것 같으면 그게 이제 기체상수죠. 우리 앞에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을 유도하면서 기체상수란 볼츠만 상수에다가 무엇을 곱했습니까? 아보가드로 수 곱한 것을 기체상수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통계역학은 나중에 나온 분야이고 사실은 열물리가 훨씬 먼저 나온 분야입니다. 열물리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통계물리는 19세기에 나왔다면 열물리는 17세기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요 R을 기체상수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NAKB를 R이라고 부르기 전부터 기체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체상수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 기체상수를 계산을 했더니 네, 아보가드로 수하고 네, 볼츠만 상수를 곱했더니 이게 딱 나오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이거 있기 전에 실제로 여러 기체들의 기체상수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자, R 값은 저렇게 되고 2분의 3R은 12.47이고 우리 SI 단위 이용한 겁니다. 2분의 5R은 20.79인데 쭉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체의 몰 비율을, 정적 몰 비율과 정합 몰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먼저 분자인데 단원자 분자는 여기에 헬륨이나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크립톤 이런 것들은 기체가 원자 하나로 분자를 이룹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어떤 원소입니까? 불활성 원소죠.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혼자서 분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합 몰비율을 찍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상기체의 정합 몰비율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원자 분자 기체입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냐면 수소는 수소 원자 2개가 분자를 이룹니다. 그 다음은 질소도 분자 2개가 원자 2개가 분자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자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 CO2, SO2, H2O, CH4 뭐 이런 것들은 원자들 여러 개가 이루는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단원자 분자의 정합 몰비율과 이원자 분자의 정합 몰비율과 뭐 이렇게 서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자, 이렇게 봤더니 어떠냐면, 자,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우리 이상기체와 같은 결과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단원자 분자는 이상기체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기체가 밀도가 작으면, 부피가 충분히 크면, 그러면 이상기체의 조건이 뭐였어요? 분자 하나의 부피를 무시하고 그게 0이라고 생각하고 분자와 분자가 탄성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자는 대부분 탄성 충돌을 합니다. 둘 사이에 상호작용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놈들은 탄성 충돌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실제 기체도 밀도가 굉장히 크지 않은 이상, 밀도가 크려면 어떻습니까? 압력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죠. 압력을 굉장히 작게 만들지 않는 이상 이상기체의 결과와, 자, 이건 언제 측정한 거냐면 표준 상대에서 측정한 겁니다. 상온, 그 다음에 일기압 이 정도에서 측정한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상기체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이 정적 비율이 요 값이 무엇에 해당하냐면, 여기서 2분의 5R에 해당하죠. 2분의 5R.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은 안 했지만 정압 비율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2분의 7R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정압 비율에서 정적 비율을 뺀 것은 어떻습니까? 뺀 것은 역시 어때요? R과 비슷하죠. R과.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는 어떠냐? 다원자 분자는 요거 2분의 7R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차이만 볼 것 같으면, 거의 R하고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기체상수는 우리가 통계역학에서 NaKB로 정의하기 전에 전부 다 그놈의 몰 비율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합 몰 비율과 정적 몰 비율의 차이, 이걸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기체상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거의 비슷하게 같으니까 바로 이 기체상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경험 법칙에 의한 열물리만으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기체들에서는 이게 이렇게 다 같은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이것을 통계역학과 비교하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경험 법칙, 실험에 의해서 구한 열물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압 몰비율과 정적 몰비율의 차가 어떻어요? 봤더니 전부 다 8.1에서 8.5 줄/몰 K 이런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게 아주 이상한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기체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본 법칙인 통계역학에서 기체들의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한다고 했더니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었냐면 정적 몰비율, 그다음에 정합 몰비율 딱 계산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기체상수가 나왔는데, 그 기체상수는 바로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수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열물리에서 측정해서 알았던 기체상수가 무엇인가, 기체상수의 유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열역학적 현상, 열현상은 이것처럼 경험 법칙에 의한 분야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열물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법칙을 적용한 뉴턴 역학을 적용하고 통계로 처리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통계역학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물리로 우리가 구했던 경험 법칙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기본 법칙으로 하면 그것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아직 측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열현상 중에서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것으로서 제13강을 전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4강, 이 14강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이 될 텐데 이것은 열역학적 현상의 두 번째 주 열역학 제2법칙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학기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14강을 다음 주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